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 4대 강대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이들 4대 강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 4대 강대국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이들 주변 4대국과 한반도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유용한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주변 4대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주변국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 열도가 길다랗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 있겠죠. 한반도는 특히 중국에는 중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망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단도, 비수라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비록 그 국력은 이들 상대 강국에 비해서 많이 약하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는 그 주변 4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받아왔죠.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들 4대 강국이 대립하던 역사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 상황은 국제 권력 구도가 변화하는 고비마다 요동을 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주변 4대국으로부터 한반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한반도가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온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의 대결과 담합의 결과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대결 국면을 보면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뒤이어 10년 뒤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담합 국면을 보면 영국과 일본이 1, 2차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페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받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미국으로부터 용인받았습니다. 그 이후 1905년에는 을사늑약, 우리가 보통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일컫죠. 이것이 체결되어 한반도는 일본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반도는 또다시 국제정치의 파랑에 휩쓸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 세력 경쟁의 장이 되어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카이로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1943년인데요. 이때 그 카이로 선언의 주역인 세계의 강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면서 한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결의가 채택되었던 것이죠. 이후 2년 뒤에 포츠담 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잠시 38도선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1950년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냉전 시기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가 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1950년 1월에는 미국이 에치선 라인을 발표해서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이 에치선 라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일으킨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니까 소련, 중국, 북한이 오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침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권고한 포츠담 선언 당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이들 3명에 의해서 한반도의 독립결의가 재확인된 데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김,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도 없었고요. 우리의 힘도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츠담 선언이 채택된 장소입니다. 독일 베를린 건교의 체첼리엔 호퍼 궁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공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곳을 한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적한 교외이고요. 그 당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 포츠담, 상수시 궁전 이런 그 독일 황제의 별장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지도 그야말로 나중에 베를린 방문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베를린에서도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다가 냉전 시기가 이제 무르익을 때 1970년대에는 또 미국하고 중국이 대땅 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야말로 화해의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한국의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미래는 어떻게 보면 주변 강대국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결정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 중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미중 대탕트 과정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대비가 됩니다. 미국이
그 중국하고 대탕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 전쟁의 적국이었던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한미관계는 이럴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북중 관계는 이에 반해서 김일성과 당시 주얼레 총리 간의 미중 대탕트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입장이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사항이 미중 대탕트 합의 과정에서 이렇게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죠.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은 서로 철저한 상의나 상호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시 한미관계는 상당한 갈등 관계를 노정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국제정세 급변에 대응해서 남북한은 충격을 받았죠. 물론 한국이 더욱더 충격을 받았겠죠. 북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지만 말입니다. 그 결과 남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도에 채택되었죠.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요 통일 3원칙에 대한 합의만 남기고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합의한 흉내만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서로 남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장차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합의라고는 볼 수가 없죠.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적 제스처를 갖다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중 대탕트 주역인 주원래 총리와 키신저 당시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나중에는 국무장관도 됐었죠. 이 두 사람이 회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지금 살아있죠. 키신저 국무장관은요. 90살이 넘었죠. 이 주원래는 죽었습니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죠. 20년 뒤에 또 이렇게 국제정치에 큰 격변이 도래했습니다. 그야말로 냉전이 끝난 것이죠. 냉전이 끝남으로써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체결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합의로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1991년도 상황이죠. 물론 그 전에 탈냉전기 상황을 보면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고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 간에는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했고요. 이건 핵탄두 숫자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핵탄두 철수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핵탄두 100여 기도 철수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된 모습이죠. 붕괴되는 모습이죠. 독일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독일 통일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설득하고 그리고 차관을 주어서 구워 삶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 통일으로 이렇게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반도는 그러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죠. 아쉬운 대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쉬운 상황이죠.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
전 세계적 판도, 특히 서태평양 지역,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쪽 해역이죠. 이쪽뿐만 아니고 한반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발병 발병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이렇게 상당히 대립된 국면을 보이고 있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국제정치, 주변 4대국가 한반도 관계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쉬운 대목이 많이 발견되었죠. 지금까지는 매번 한반도는 바깥으로부터 국제정치의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에 급급했습니다. 그렇죠. 따라가기에 급급했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1972년 미중 간의 대땅터, 그리고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탈냉전 시기에도 그 바깥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힘도 의지도 커졌지 않습니까? 그에 바탕해서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테이커, 수용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주도자,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분단을 극복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통일 달성이 우리의 목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서 정상적인 현대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사회의 똑똑한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제 권력 정치의 판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 권력 정치의 판세에 대해서 아둔하게 잘 몰랐죠. 특히 구한말 그때 말입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판세를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중 간의 대땅터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판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능력, 의지 모두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가져온 결과죠.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우리나라의 유리한 환경으로 말입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의 물리적 역량은 급성장했습니다. 경제 압축 성장으로 단기간 내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대국은 아니고 상당한 경제 발전 국가죠. 그에 힘입어 외교적 위상도 제고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칭송도 받고 있죠. 세계 각국에서 지원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높아진 외교적 위상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국가들이 큰 국가와의 협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죠. 파나마가 미국과의 파나마 운하 협상에서 좋은 조건으로 타결한 경우, 그리고 몰타가 영국과의 군사기지 협상에서 좋은 협상 결과를 이루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유리한 환경을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남들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까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변 4대국과 한반도 관계를 각 국가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4대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들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한반도 관계입니다. 미국은 1905년까지 조선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죠. 물론 미국 자체도 그 당시까지는 고립주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신경 쓸 의욕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05년 고종의 대한제국 독립협력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도리어 일본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했어요. 묵인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에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의 안보보장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축인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죠. 미국의 세계 전략 틀 속의 한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에 대해서 무지했죠. 몰랐죠. 조그만 극동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고요. 그리고 소련의 남하를 견제하는 일종의 교두보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군이 이제 해방되니까 북한 지역에 진주하니까요. 그런 더 이상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제 한국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50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에치선 라인을 선언했어요.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의 빌미를 소련, 중국, 북한에 제공해서 결국은 6.25 남침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이죠.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에치선 라인입니다. 요 검은 선이죠. 한반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 필리핀 이쪽만 자기들이 이렇게 방위하겠다는 겁니다. 전략적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당시 미국의 이렇게 공화당에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6.25를 계기로 한반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공산권의 도전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6.25 남침을 일으켰는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소련하고 중공이죠. 그 당시요.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이것은 소련이 미국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1953년에는 한미 동맹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이렇게 이런 동맹조약 체결에도 응했겠죠. 물론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동맹조약 체결 결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 돼요. 그 당시 4억 달러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국방비를 많이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군의 이렇게 성장을 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을 갖다 보강시키고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서명 모습입니다. 이 변형태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모습도 보이네요. 미국 측 인사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지속되었죠. 근데 냉전이 1990년대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난 시점에도 미국의 한국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특히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한미동맹,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린치핀은 미일동맹, 코너스톤, 주춧돌이거든요. 주춧돌. 와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입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라고 그랬죠. 미일동맹은 코너스톤이라고 그랬고요. 주춧돌. 요겁니다. 린치핀이. 요거. 이 빠지면 수레바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죠. 중요하죠. 이 린치핀의 역할이요. 수레는 무엇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세계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지대로 미국 주도하에 있잖아요. 코너스톤입니다. 주춧돌, 모서리돌이죠. 중요하죠. 이렇게 집을 떠받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집을 건설하고 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미국 주도의 세상, 미국 주도의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현 상태를 선호할까요? 물론 현 상태를 선호하겠죠. 상황이 바뀌는 것은 누구도 어떤 나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도리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외교 행보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친한 나라가 되면 미국은 불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세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겠죠. 그런데 통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주변 4대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연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은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통일은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통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니까요. 미국은 통일 이후에도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겠죠. 통일 한국이 친중 국가가 되든지 중립 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두 개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쁜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특히 한국이 통일되면 국력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일본하고 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겠죠. 경쟁자로 서로 간 의식할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북한 문제 접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로 많이 골치 아파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가 핵이나 미사일 그리고 도발로 계속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죠. 성가시겠죠. 설마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군사안보 현안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봉합하는 수준에 거쳤습니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빨리 봉합하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말을 안 듣죠. 핵이 북한에서는 중요한 거의 하나밖에 없는 카드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의 불응으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결되기 어렵겠죠.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요. 아니면 북한에 크게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외교 현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 상당히 긴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죠. 이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갖다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문제에 정치적 자산을 충분히 투자할 의지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북한하고 1대1로 맞서고 대응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미국은 큰 나라고 전 세계를 갖다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인데 요거 작은 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 앉아가지고 협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체면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세계 전략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갖다 중국 문제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될 테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의 중요한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참 가깝고 먼 나라죠. 지금은 관계도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우리의 대일본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반도. 일본의 대외 전략 관점에서 본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냉전 시기에는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국, 일본, 미국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3대 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상계국이 말입니다. 탈냉전 시기, 냉전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적이 사라질 때 어떻게 보면 소련이 붕괴됐으니까요. 새로운 적으로 대두한 국가, 적 내지 경쟁국으로 대두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타격 국가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3자 연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반도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에는 아베 총리의 등장과 함께 한일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한 것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더욱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있죠. 양국 간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의 대외 전략적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타겟으로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연합 및 가치 외교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중국은 타겟으로 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끌어내야 할 잠재적 협조국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협력도 아주 긴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중국을 등지고 배척하고 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많이 다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국내 여론도 상당히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죠. 또 과거 식민지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항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어떻게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결 방도도 마땅치 않죠. 뚜렷이 없죠. 특히 국내 여론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그래도 또 일본이 호응할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더욱더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상당히 이렇게 힘든 문제,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야를 한일 양자 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정치 전반의 차원에서 일본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거시적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내 다양한 사회 세력들에게 직접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군을 만드는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그러죠. 를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내도 건전한 세력들이 있죠. 합리적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한테 직접 우리의 의견, 입장을 갖다 전달하고 지지, 이해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의 정책도, 일본의 대한 정책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일본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 바탕으로 대일본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일본은 우리한테 중요한 국가죠. 특히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이렇게 국가죠. 한국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일본에 대해 너무 대결적으로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유연한 자세로 협력관계를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해 단기적 대처 외에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공통 분모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에 충실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완화에 주력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와 일본과의 공통 분모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본 문제 접근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접근하고 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북한하고 일본 관계를 보겠습니다. 북한하고 일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핵하고 미사일 납치 문제. 다 해결 안 되고 있죠. 해결될 가망성도 낮고요.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2차례 이렇게 방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어요. 이 당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가 잘 풀릴 것으로 이제 기대했는데 도리어 일본 내 대북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일본 북한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고이즈미 총리 방북했을 때 지금 현재 아베 총리도 그 수행으로 따라갔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집권한 이후에도 북한과 계속 비밀 접촉하면서 이런 문제 세 가지 현안,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렇게 고이즈미 총리하고 김정일하고 이렇게 만난 모습입니다. 여기 아베 총리 보이죠? 수행으로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이렇게 북한하고 일본 관계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일본이 북한 갔을 때 그 필요한 식료품 그리고 뭐 식사 음료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 비행기에 싣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제공하는 뭐 식사나 이런 게 음료수 이런 것도 하나도 마시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북한이 상당히 감정이 안 좋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두 나라의 관계 언저리에 그 속에 내면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하고 일본 관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려 해소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없겠죠. 자기들이 핵미사일 포기하고 이렇게 폐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접점 마련도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 일본은 핵심 이슈인 납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우선순위죠. 자국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납치돼 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 근데 납치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미국의 입장,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 납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핵미사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하고는 이렇게 핵미사일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점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반도 통일을 보는 일본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가 평화롭고 비핵화된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 하기보다는 반응하는 식의 수용적 태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통일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그것이 일본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입니다. 통일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든지 통일한국이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통일한국이 핵무장하는 것, 이런 거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사항이겠죠. 다음은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 그 자체뿐만 아니고 대미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 차원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가 해양 세력이 중국을 침략하는 다리가 되거나 연합 세력이 중국을 포위하는 하나의 고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임진왜란 때 명을 칠 테니까 그 땅을 길을 빌려달라 이랬죠. 정명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죠.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931년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도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침략했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포위망이 단단해지지 못하도록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중국의 한반도 전략 특징을 보겠습니다. 냉전 시기, 미소 냉전 시기에는 방어적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 공세적 이렇게 한반도 전략을 취하기는 여력이 없었죠. 의지도 부족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도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중수교 1992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수교로 이제 한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했으니까 한반도 전체 판도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북한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10년도 이후에는 보다 공세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방으로는 우리한테 뭐 유화적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압박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어적 형태를 띄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냉전기에는 한미동맹에 대항해 북한을 지켜내는 방어적 성격을 띄었습니다. 얘가 무엇입니까? 중공군이 100만 명이 6.25에 참전한 것을 들 수가 있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해양 세력이 중국 대륙을 향해 침략해 들어오는 길목으로 이렇게 활용된 사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이런 길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자기의 영향권으로 둔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 개방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이 압록강 건너는 중공군 모습입니다. 우리의 적국이었죠.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전투 모습입니다. 많은 국군이 이들 중공군과 싸우다 전사했죠. 우리의 적국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보겠습니다. 적극적 모습을 띄었다고 그랬죠. 중국의 한중 수교를 결정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수교하는 게 더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니까 이렇게 우리하고도 수교했겠죠. 북한의 반발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이 가진 잠재적 위협을 상쇄시키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한국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중 수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도 한중 수교에 반대하는 이렇게 그런 입장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한중 수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급증했어요.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 외교적으로요. 비록 이렇게 한중 수교에 크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현실이죠. 한국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쓴 데 있잖아요. 2005년 한국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제1 수출국이 되니까 미국보다 더 수출이 더 많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일 간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균형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덩거리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하고 중국 간이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 간의 균형자론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그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은 자기들의 동맹국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자론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과 중국에 걸맞은 아니면 그 버금가는 그런 어느 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하고 가까워지면 추가 이렇게 확 미국 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그리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추가 확 기울어지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었죠. 근데 어떻게 균형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전략적 대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10년도 이후에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공세적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을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으로 연결되는 대중국 연합전선에서 이탈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은 취임한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가를 요구했죠.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우려 표명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했고 2015년도 발효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2012년도 4월 달에 한국하고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죠. 그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북상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군이 만약에 북한 지역에 주둔하는 거, 중국에는 큰 이렇게 위험 요인이 되겠죠. 정치 및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최대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 북한 체제가 살아남는 게 자기들 이익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정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어요.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기준, 이 당시 벌써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90%에 접근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 자원에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통일돼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런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북한 시장, 중국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상품,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 상황이 중국에 불리하게 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한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입장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경우에도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남북 통합 및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문제에 대해 양측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천지 이런 국적 문제가 있죠. 북한하고 중국과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 하나인 대표적인 다리죠. 압록강 대교입니다. 상당히 낡았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주로 이제 김정은이 중국에 가기도 하죠. 많은 물동량이 이 다리를 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쪽이 신의주죠. 여기가 단동이고요. 근데 그 아래쪽에 압록강 하류에 이렇게 신압록강 대교를 멋지게 이렇게 중국이 건설을 했어요. 중국 돈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무려 3억 5천만 달러 했잖아요. 2014년도 완공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여기 진입교량 이것을 아직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중국이 이런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 내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다리는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이런 다리 통해 가지고 인력, 병력 그리고 물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물론 이쪽에 압록강 통해서도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동강산입니다.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구리 강산인데 이런 거 통일돼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자기들 기존에 투자한 거 그런 거 보장해 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리고 보장해 줄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지화잔을 중국이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이 종료된 상태의 비핵국가이자 비동맹 완충지역이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비동맹국가 그리고 완충지역 한미동맹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들어서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 삼성 조선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국내에서 만주지역도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은 다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전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동북 삼성이 통일 한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같이 합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큰 위험 요인이 되겠죠. 중국 전체의 통일, 그리고 소수민족 단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렇게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통일에 반대 내지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북 삼성과 한반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 한반도하고 만약에 이게 연계되고 합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중국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쪽 지역이 한국 쪽으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한반도하고 연결되고 붙는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할 것입니다. 대만 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1년도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토 통합과 관련된 것이자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반도가 우리 주도로 통일되면 중국 주도로 대만을
통합시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국, 우리가 뭐 잘한다고도 하지만 실제는 잘 모르는 나라, 특히 중국인들의 행태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술적 특성. 중국은 심리전에 대단히 능합니다. 그렇죠. 삼국지 뭐 이런 상당히 이렇게 손자병법 있지 않습니까? 심리전 중요시하죠. 실제로 싸우는 것보다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산.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상대방에 대한 탐색 작전에 능합니다. 전략, 전술에 뛰어난 국가죠.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유화적 태도를 보일 때는 유화적 태도 보이지만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도 전면적 충돌은 피하고 하나씩 점진적인 공세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고 있어요. 이 남중국해 문제, 이런 문제에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죠.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요하죠. 끈질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도 치밀하고요. 이 중국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나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한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유야무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한반도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한반도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나라와는 달리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이들 세 나라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남북한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진출은 일종의 뉴 프런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 이것을 특히 푸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가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체제 전환 과정의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부 문제 처리가 우선 있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는 여유가 없는 상태지만 푸틴의 과거 러시아 위상 회복 의지 등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과 동아시아 지역 진출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2017년도는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남북한 러시아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런 입장 표명도 푸틴이 했습니다. 가능한데 아직도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한국이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의 적절한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있죠. 중국이나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을 적절한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14억 인구가 만약에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들 인구가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겠죠.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들어온 것을 상당히 이제 러시아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쿠릴 율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때문에 러일 협력 심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살렌 지역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14억 인구, 그건 전부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의 많은 인구가 만약에 시베리아 극동 지역 개발하게 되면 중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영토 문제 때문에 그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땅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일본과 같은 위협적인 대국이 아니면서도 상당한 기술 자본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그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에 적절한 협력 대상국으로 이렇게 낙점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쪽 지역 같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한국이 만만한 상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국하고 러시아 간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 가능성은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한나간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있지 않습니까? 말만 무성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우선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도 러시아하고도 협력 관계를 갖다 이렇게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쪽 지역 개발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철도, 그리고 가스 파이프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 송전 문제,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남북, 남한, 북한, 러시아 이렇게 3자가 연대해 가지고 협력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한반도 관계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것은 한소 수교 1990년도 9월달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소 수교로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수교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양권의 상대국에 대한 과잉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한국하고 수교를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주는 보상,
대가가 너무 적었다는 것이죠. 한국이 뭐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제 무기도 구매하고 그리고 차관 있지 않습니까? 탕감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는데 한국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한소 수교를 통해 나름대로 기대했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 수교하면 소련이 이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는데 소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이 이제 한국이 소련하고 수교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30억 달러의 차관 상한 독촉에 러시아의 자존심이 상해 양국 관계가 소원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30억 달러. 우리는 계속 기회되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보고 이걸 갚아라고 계속 독촉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만날 때마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삐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럼 그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러시아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거니까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 기조는 남북한 모두와 덩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진 동향을 보면 그 일환으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평양을 방문했어요.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김정일하고 회담해가지고 그 한소 수교로 소원해진 그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도 그 영향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표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지는 않죠. 김정일 표정이나 푸틴 대통령 표정보험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간의 협력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호 윈윈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 이익만, 이속만 차리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북한과는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이렇게 전략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정, 남경, 북한과는 정치적으로, 남한과는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것이 러시아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남북으로 3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했었죠. 오랫동안. 협력 사업이 뭡니까?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철도 연결하고 그걸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갖다 그 북한 지역으로 송전시키는 것이죠. 그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에도 러시아가 참가했었죠.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양보를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경도되는 입장이죠. 북한 쪽으로 치우친 입장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쪽,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이 한편 이렇게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 입장입니다. 그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깊은 이해관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합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중국이나 미국 등 어느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 통일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통일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통일이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합치될 수 있다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변 4대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한반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비전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입니다. 우선 같이 공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영해야 되는 것.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잘 살아야 된다. 어느 한쪽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겠죠.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입니다. 그렇죠. 핵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거의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말입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 더 이상 이렇게 도발이나 전쟁 일어나면 안 되겠죠. 평화도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시적 평화, 단기간 평화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겠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남북관계가 정권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냉랭해지고,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그런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입니다. 남북한이 협력해서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것이죠. 경제적 이익을 서로 이제 나눠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대 전략은 어떻습니까?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있죠.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이렇게 전방위를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북핵 문제, 병행진전, 같이 어느 한 분야가 앞서 나가고 뒤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병행시켜서 이렇게 진전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남북관계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에서 이렇게 정상들이 선언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국회 비준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남북한의 합의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상호 혜택이 되는 협력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5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에 끌려갔었죠. 이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그렇죠. 안보가 튼튼해야지 평화도 유지되겠죠. 군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이 바탕이 돼야지 평화가 유지됩니다. 평화는 말로만, 대화로만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약한 평화, 위험한 평화죠. 말로만 평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 상호 존중해야 되겠죠. 뭐 지도자 간, 그리고 정부 간, 국민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일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북관계를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갖다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국민들도 지지, 성원하고 뒷받침하겠죠. 외교 문제, 남북관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그 정책이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대북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입니다. 그렇죠. 한반도 문제, 남북한 통일 문제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도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주도로 한다고, 자주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주된 협력 대상이겠죠. 이들 국가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 협력, 경제적 협력에 완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그렇죠. 이들 국가하고 협력해가지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런 이렇게 국제정세 급변기를 이용해서 결국은 통일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 거의 다 반대했죠.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영국,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독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의 독일보다는 두 개의 독일, 지금과 같은 있지 않습니까? 동서독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독일을 더욱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독일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를 더 좋아한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런 반대를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죠. 미국, 영국, 프랑스를 설득했죠. 그리고 소련에는 막대한 자금, 경제 협력을 제공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독일 통일에 찬성하도록 설득을 했죠. 소련도 독일 통일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은 소련하고 이렇게 적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과거 또 많은 2차 세계대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서로 사상자를 이렇게 낸 원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도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일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통일의 관건이 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 체계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은 이렇게 제시했고요. 3대 목표, 그리고 4대 전략, 5대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변 4대국과 한반도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 한국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주변 4대국과 한반도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 이들 4대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이들 나라와의 그 입장,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